살찐 이준석이라 불리는 신인규가 이미 본성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요. 신인규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현재 국정조사 장면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장인수 기자의 반격 그리고 국정조사 주요 장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자기 범죄 털리게 생기면 왜 막 옷 벗은 검사들부터 찾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 왜 막 수십억씩 안겨다 줍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왜 이거를 얘기를 안 하죠? 경찰은 무시해도 돼요. 검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한을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한을 나누자는 겁니다. 자, 이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 얼마나 뿌리 깊으냐. 여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들만 들어가 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한덕수. 여기에 다들 끼고 싶어요. 이 카르텔이 그만큼 한덕수 김앤장 출신입니다. 대형 로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주요 부처의 고위 관료들도 데려갑니다. 고액의 연봉을 주고. 정부 사건 할 때나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될 상황들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판사 검사만 갖고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요새 제가 깜빡깜빡 하는데 그 정부 부처 중에 사실상의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특사기업 말고요. 갑질 수사는 갑질이나 이런 거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피해받고 뭐 이런 거 조사하는 데가 공정위 말고요. 그러니까 뭐 공정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국민권익위가 될 수도 있고요. 인권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데도 필요하거든요. 인력이. 대형 로펌 및 고액 연봉 주고 다 데려갑니다. 김앤장이. 안 그렇습니까? 이 카르텔이 그만큼 끈끈해요. 다들 거기에 가는 걸 꿈꾸면서 공직 생활을 합니다. 법조인들이 김앤장 꿈꾸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검사들이, 판사들이 나 문영배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판사하고 검사하겠습니까? 옷 벗자마자 수십억, 100억, 200억 벌고 김앤장에 막 고액 받고 태평양에 가고 재벌 법무팀에 고액 연봉에 스카우트 돼 가고 그렇게 되려고 검사들이 승진하고 싶어 하지. 나는 중불나게 정의롭고 뭐 이러면 검찰 조직에서 승진을 못 해요. 현실 인식이 왜 이렇게 안일해진 거죠? 현실 인식이? 이재명 검찰은 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상당히 좀 논란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전 동의하는 부분이 이재명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특수부를 키우지 않았거든요. 검찰을 통해서 하지 않았고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그것도 외부의 독립된 기구를 통해서 이 과거 정권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다. 일단 요거는 저는 이걸 굳이 반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검사들이 얼마 전에 집단항명했죠.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달 전이었나요? 집단항명한 거 우리 다 잊었습니까? 집단항명한 이유가 뭐죠? 대장동 사건 항소 안 했다고. 이재명 욕보이기 위한 사건 항소 안 했다고 검찰 고위직들이 난리친 거는 이재명 정부 아니었습니까? 2달 전, 3달 전 아니었나요? 그 검사들은 이재명 정부의 검사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를 것이다? 우리 집단항명하는 거 봤잖아. 대장동 사건 항소 안 한다고 그 난리 부르스 치고 거기에 또 부안해동에서 보수 언론들이 난동질하고 나라 망할 것처럼 했던 거 그게 뭐 1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요?
그거 2-3달 전 아니에요? 불과? 그 검사들은 뭐 달나라에서 온 검사들입니까? 또 하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최재형 검사. 관봉권 띠지 그 중요한 거를 잃어버렸으면 나와서 고개 숙이고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죠. 최재형 검사 어떻게 했죠? 국회 나와서? 자기 수사 잘했대요. 자기는 자기 수사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대요. 자기가 뭘 잘못했네요. 상부에 보고할 필요도 없었대요. 그 이재명 정부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최재형 검사 그 국회 나와서 증언하고 그랬던 거? 최재형 검사는 이재명 정부의 검사 아니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호의 술파티 밝혀냈습니다. 이건 정성호 장관이 정말 잘한 겁니다. 예, 저는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한 사람을 악마하거나 한 사람을 막 영웅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봅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그 연호의 술파티 했다라고 지목받은 박상용 검사 지금 요새 뭐 하고 다닙니까? 박상용 검사. 조중동이랑 인터뷰하고 다녀요. 자기 억울하다고. 3일 전에 조선일보인가 TV조선이랑 인터뷰했더만요.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사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재명 들이받고 지금 이 시간에 그러고 있어요. 검찰이. 근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죠? 박상용이가 자기는 술 반입시킨 적 없다라고 뻔뻔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좋아. 술은 그렇다 치고 사식 반입된 거는 확인됐잖아요. 사식 반입된 거. 그거는 자기도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연호에 들어가고 사식 반입된 것.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라도 했습니까? 박상용이가? 쿠팡 불기소하라고 압력 넣은 게 누구죠? 어미준 부천지청장입니다. 어미준 부천지청장이 쿠팡 불기소하라고 문지석 검사한테 압력 넣고 문지석 검사가 이거를 내부 폭로했죠. 어미준 부천지청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사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요거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요거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비난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죠.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은 바뀝니다. 예. 검찰 권력은 무한하고요.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냈고 거의 조국혁신당, 민주당 합쳐서 190석 가까운 의석이 되고 할 때, 이때 정권 초기에 지지율 잘 나올 때 검찰개혁을 좀 세게 해놓자. 그래서 검찰개혁을 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네 라고 국민들이 체감하고 느껴야 다시 원상태로,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걸 또 어설프게 했다가 이게 뭐가 좋아진 거지? 검찰들은 계속 저러는데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좀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부터는 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충분하다고 상당히 의미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진일보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논거는 이겁니다.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와도 검사한테는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남습니다. 영장 청구권 어마무시한 권력이고요. 기소권, 수사권 위에 있는 권력입니다. 검사한테 다 뺏어와도 검사라는 제도를 두는 한 검사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권한만 해도 너무 강력해서 이 검사들을 도대체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기소권에다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어. 얘네 컨트롤이 되는 거야?
이거를 걱정해야지. 이게 왜냐면 너무 강력한 권한이거든요. 경찰한테 수사권 나눠줬다고 야 경찰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거 걱정할 때 아니에요. 경찰은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하에서는 컨트롤이 됩니다. 경찰은 그렇게 지금 현재 강한 조직은 아닙니다. 경찰도 수사 잘 못하죠. 저도 봤지 않습니까? 앞에 그 물청소 하는 거, 이재명 대통령 그 테러 당했는데 경찰 가서 물청소 하는 거 보면 저도 한숨 나오죠. 저도 경찰 안 믿습니다. 진짜 한심하죠. 경찰 하는 짓거리 보면. 그러는데 검찰만큼 경찰이 강단 있거나 무지막지한 권한을 갖고 있거나 이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부패 카르텔에 편입되거나 형성돼 있거나 하지 않아요. 경찰은. 이게 전혀 다른 건데 왜 이렇게 경찰을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이거를 어떻게 제어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게 인천세관 마약 사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권 갖고 영장 반려하니까 우리는 인천 세관 마약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세관이 연루된 건지 어떤 건지 말레이시아 조직범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마약을 들여온 건지 몰라요. 우린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영장 청구권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영장 청구권이 강력해요. 네. 영장 청구권을 검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장난질을 할 수 있느냐. 많은 형사사건이요. 한 명은 형사 고소했는데 형사 고소당한 사람은 고소당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쌍방이 서로가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장인수가 임성준 PD를 형사 고소해. 그러면 임성준 PD도 장인수를 형사 고소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사건. 서로가 가피해자가 돼서 갑니다. 경찰로. 이때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왠진 모르겠는데 장인수가 더 미워. 그래서 장인수를 들여다보겠다는 경찰의 영장은 다 반려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검사가 영장 청구권 하나만 갖고도 수사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어도.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영장 청구권이. 영장 청구 안 해주면 경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쌍방이 형사 고소한 경우에 영장 청구권 갖고 검사들이 마음 먹으면 경찰 단계부터 수사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기소권 자체도요. 수사권 위에 있는 권한입니다. 더 강력한 권한이에요.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올려봐야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봐야 그냥 검사가 나 기소 안 해 이래버리면. 검사가 기소 안 하겠다고 완벽하게 사건을 수사해서 만들어서 올렸는데 검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엮여서 막 옷 벗은 검사 선배가 수임한 사건이야. 거기 좀 봐줘야 돼. 그래서 기소를 안 하거나 기소를 이상하게 하기도 하죠. 검사들이 잔머리 써서. 그죠? 내란 사건만 해도 내란 주요 종사자 뭐 이렇게 기소를 할 수 있음에도 다른 더 약한 걸로 기소하기도 하고요. 구형을 낮게 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재판을 열심히 안 하기도 하고요. 꼼수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검사가 부릴 수 있는 꼼수가. 기소권 갖고 있고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이 정말 많은 단계에서 꼼수를 부려서 봐주고 싶은 범죄자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어하죠? 이거 어떻게 제어합니까? 대장동 관련한 이야기가 다뤄졌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로 윤석열 정부로 딱 바뀌고 수사팀을 그냥 다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1차 수사팀, 2차 수사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왜 2차 수사팀으로 바꿨냐?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제 의견이 아니고요.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김태훈 현 대전고검장
이야기입니다. 어제 국회에 나와서도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부분 여러분과 함께 이어폰을 착용해 주시고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4, 5개월 만에 그 배임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사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게 그동안의 권펠의 관행이었습니다. 왜냐 그 수사가 크게 잘못된 것이 없고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없다라면 이 수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방향을 틀 것이 아니라면 저는 수사팀을 그렇게 변경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오기 전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판결문을 읽고 왔습니다. 2기 수사팀에서 중요하게 수사 방향을 틀어서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사 주체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1기 수사팀에서는 거의 증거가 없어서 그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까지 생각했던 성남시장을 공범으로 당당히 집어넣고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확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프레임에 맞춰서 그게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있었던 범행이고 그런 내용으로 배임과 관련된 내용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원칙과 판결의 기준을 벗어나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확장한 것으로 하여튼 판단을 했는데 그와 관련한 1심 재판 선고 결과에서는 이 기소팀에서 그런 변경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네. 깔끔하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기 수사팀이 기소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대체로 다 무죄를 판결을 한 거였던 네, 겁니다. 네. 그래서 항소 포기했고 항소 포기로 지랄지랄 했잖아. 아, 맞아요.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혹시 뭐 첨언할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네. 깔끔합니다. 저도 첨언을 좀 하나. 아, 예. 네. 김태훈 고검장이 기존의 판례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 판례가 뭐냐면 이렇게 이재명 시장님처럼 공공이익을 5,700억 환수를 했잖아요. 네. 그럼 민간업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돌아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문이 있어요. 그런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판례가 김태훈 있어. 고검장은 그걸 안 것 같아요. 근데 이기는 아마 이기도 알았을 텐데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그냥 묻어두고 기소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그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아, 그 얘기군요. 네. 아, 그게 들어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지금 네. 특정 정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배임죄를 확장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배임죄를 어떤 식으로 확장했냐면 배임 액수가 민간업자들 최초 기소할 때 배임 액수하고 나중에 이재명 정진상 기소하면서 취한 배임 액수하고 달라요. 처음엔 651억이었어요. 650. 나중에 4,895억 막 이렇게 가잖아요.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택지 개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택지 분양만 하면 끝나요 원래 이 사업은. 네. 근데 민간 사업자들이 거기 아파트 분양 사업도 했어요. 네. 거기서 얻은 이익이 한 3,000억 돼요. 3,600억? 근데 그것까지 다 택지 개발 수익으로 포함을 시키고 아. 심지어 거기서 이자 비용 무슨 뭐 판매비 이런 게 한 3,0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또 뺐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거예요. 아, 비용은 빼고.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익금이 9,600억이 넘고 아. 거기에서 하나 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이익의 70%는 가져갔어야 한다. 그 70%라는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야. 검찰이 자의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냈어요. 네. 그렇게 해놓고 그 차액 한 5천억이 배임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확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아. 법원에서도 인정이 안 됐어요, 이건. 배임이라는 게 이게 확정이 되려면 사실은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상황이 좋아가지고 땅값이 올라서 이렇게 이득을 본 것을 그렇죠. 그 당시 인허가 할 때 미리 예측하고 다 환수했어야 된다. 이게 바로 검찰의 논리고 만약에 이 땅값이 떨어져서 낮춰졌다. 그러면 배임이 아니고 땅값이 오르면 배임이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확실한 상황에 지금 이 사건을 맡겨놓고 기소를 한 겁니다. 아, 그 너무 얘기를 좋아. 지금 김태훈 고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야, 깔끔하다. 진짜. 고맙습니다. 예. 세 분 같이 다니세요, 항상. 아, 됐어. 이제 깔끔하다. 중복되는 이야기 없이 탁탁탁. 됐습니다. 자, 요 이제 됐죠. 자, 이기 수사팀은 대장동 업자들을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기에서. 예, 이기 수사팀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남욱의 배를 가른다 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야. 됐죠? 네. 자, 그래서 남욱이 어제 나왔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남욱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욱이 이것과 관련해서 답을 한 게 있는데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전체 구치감 숫자가 55개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정인이 혼자 유일하게 55개 중에 한 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검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밤에 하셔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거의 밤을 샜습니다. 그게 언론에 알려진 정일권 부장검사한테서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일권 부장께서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우리의 이제 그게 권한이다. 그러면서 애들 사진 보여주셨고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그다음에 마지막 얘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 그 목표는 하나다라고 검사가 말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이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되셨을 겁니다. 2차 조사를 하면서 다 이거 이재명이 시켰지. 거의 조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거 이재명이 시킨 거 아니냐. 잘 모른다. 시장이니까 시켰겠지. 그러지 않았겠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엔 이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를 조작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바로 유동규입니다. 이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빌린 3억의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유동규가 하도 그 독촉을 하니까 자기가 빌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남욱한테 이 3억을 빨리 좀 나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못 갚으면 나도 이 자리를 유지 못해. 그럼 너네 사업도 내가 못 도와줘. 라고 해서 남욱으로부터 3억을 받아서 유동규가 철거업자에게 3억을 갚습니다. 갚아요. 예. 실제로. 예. 돈의 이동이 요거예요. 예, 진실은. 그런데 이 돈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그리고 김용에게 건네줬다고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됐죠? 네. 자, 1기 수사팀에서 수사할 때 남욱이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2021년 10월 18일 신문조서 소개해 주시죠. 네,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유동규가 3억 원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물었더니 남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으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저도 응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네.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남욱하고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개발업자들도 이것과 같이 진술을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정재창 이름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정재창 자수서. 저는 과거 정영학, 남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업이 진행 중이던 2012년경 사이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를 만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남욱 변호사는 저와 정영학에게 유동규가 업자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받아 힘들다고 한다. 유동규로부터 3억 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결이지? 네. 그 정민영도 다 똑같아. 같은 결이야. 네. 그리고 유동규에게 3억을 빌려주고 유동규로부터 3억을 다시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철거업자 있지. 그렇죠. 그 철거업자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네, 강철호라는 사람인데요. 네. 뭐라고 진술했냐? 유동규가 리모델링을 위한 철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주었습니다. 성남시청 철공사를 주겠다고 한 적이 있으나 이 말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동규에게 준 3억 원을 다 돌려받았고 저와 유동규가 3억 원이 반환 끝났다는 확인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됐지? 정진상 김용익이 안 간 게 팩트제. 네. 그리고 이 철거업자가 이번에 국회에도 나왔어요. 국회에서도 또 같은 발언을 합니다. 그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진술서 보니까 리모델링을 위해서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유동구에게 3억을 줬고 오늘 나오기로 했던 이민원 등의 돈과 저희 돈을 몰아서 3억 원을 만들어 줬다. 그리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찾아가서 독촉을 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3억을 다 돌려받았다라고 진술하셨는데 이 구체적 내용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유동규한테 3억을 빌려줬습니까? 리모델링 조합장을 할 때 제가 3억을 제가 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자기 직을 걸고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빨리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돈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와 이거 자, 너무 일관되지.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남욱을 뭐 배를 가른다 그러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주변인들을 엄청 또 많이 털었더만. 남욱 주변인들 텁니다. 그래서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남욱의 진술이 3번에 걸쳐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처음 진술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아까 맞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막 배 가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13일에 남욱의 진술이 바뀝니다. 유동규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돈을 요구했냐라고 물어보자 형들하고 사용하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로 바뀌고 형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물어보니 정진상 김용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욱은 이 진술도 이제 다시 바로 잡습니다. 예, 그거까지만 한번 볼까요? 2025년 9월 19일 법정 진술로 유동규가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2013년 당시가 아니라 2022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다 처음 들은 사실이다. 빈틈이 없죠. 자, 너무 빈틈이 없으신데요. 깔끔하죠? 저희가 준비한 것을 이렇게 어떻게 다 소화를 하셨는지. 야, 대단하십니다. 이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야. 제가 이해하면 끝난 거야. 끝나. 이게 좋아. 저희가 철거업자나 고철업자한테 좀 집중을 했던 게 사실은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약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약간 어깨 분들이 그 유동규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문을 타고 가보니까 이게 철거업계랑 고철업계 이쪽 사람들이고 거기서 아마 유동규한테 돈을 줬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사실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백방수소문하다가 드디어 이제 고철업자 그 담당자를 찾아서 이 진술을 받아내게 된 거고 사실은 이 남욱 진술이나 주변인들 진술 모두도 처음에는 다 업자들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녹취록을 잘 들어보면 유동규가 돈을 달라라고 정말 닥달을 합니다. 닥달하고 그걸 남욱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까지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뇌물을 받는 입장에서는 약간 뒷짐 주고 한번 너 성의 좀 보여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형들 갖다 줄 거였으면 전혀 그래 닥달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동규가 잠깐 뭐 화면에도 보였지만 그 철거업자나 고철업자 분들에게 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이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틈이 없잖아. 맞아요. 요거 하나만 그 남욱 씨가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게 근데 수원 대북송금 사건처럼 검찰청 같은 방에다가 유동규와 남욱을 몰아놓고 유동규가 남욱한테 계속 너 내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너 들었잖아. 왜 지금 모른 척하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답니다. 그 유동규는 그 대가로 자기가 뇌물 받은 것을 검찰이 덮어주고 예컨대 돈이 흘러가는 통로로만 전달자로만 싹 이제 형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대북송금도 다뤘고 대장동도 다루잖아요. 검사들이 뭐 그동안에 수사 잘한다고 뭐 그랬잖아. 얘네들은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진술 세미나 비슷합니다. 한 방에 뭐 이게 모든 사건마다 똑같죠. 지금 뭐 쌍방울 사건도 그렇고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지금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똑같아. 완전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화돼 있는 것 같아요. 시스템 이게 이제 내가 매뉴얼화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조작 수사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거든요. 그 방대한 녹취록을 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질 않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겁니다. 녹취록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작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을 지어버립니다. 개발업자 아까 정재창 내가 이름 기억해두라고 했지. 업자 이름이야 정재창. 개발업자 정재창을 정진상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다뤘었죠. 맞아요. 자, 어떻게 둔갑을 시켰는지 우리가 많이 다뤘던 그 녹취록을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남욱이 원래 정의학 버전의 녹취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인상을 빡 얼굴이 빨개 갖고 들어와요. 그래 갖고 잠깐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냥 좀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게 원래 있던 녹취록입니다. 재창이 형. 근데 정재창. 이걸 검찰에서 녹취록을 바꿉니다. 남욱이 이렇게 그랬더니 인상을 퍽 얼굴이 빨개 갖고 들어와요. 그럼 정의학이 예라고 얘기하고 남욱이 그래 갖고 잠깐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냥 없는 그냥 없었던 일처럼 했더니 야 이게 제대로 읽으려야 돼. 아니 무슨 연기 오디션 오셨어요? 진짜. 그랬더니 정의가 예라고 얘기해. 연기 오디션이냐 이게 왜 기억이 살았어. 남욱이 이때 이게 이 얘기예요. 남욱이 이제 실장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정진상 실장으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 이거 재밌었어요. 어제 대장동 2기 검사들이 국회에 나왔는데 2기 검사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들이지 그들에게 듣기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너네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듣기 평가 얘기해봐라. 야, 나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 나는 진짜 궁금했어. 이게 녹취가 있잖아. 우리도 많이 들었잖아. 맞아요. 요거를 딱 띄워주고 너네 어떻게 들리냐 했을 때 나는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진짜 궁금했어. 진짜 그냥 철면피로 아이씨 그냥 실장으로 밀어버릴까? 이럴까? 김은혜처럼 밀어버릴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재창이 형으로 들린다라고 할까? 나 이거 궁금했어요. 검사들의 선택은 함께 보시죠. 우리 대장동 검사들 다 나와줘 보세요 한번. 잠깐 얘기 나고 있다가 그냥 좀 뭐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재창이 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전 주한지 검장님. 이게 실장님으로 들립니까? 과연? 뭐로 들립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뭐로 들리냐고요? 지금 그 재창형으로 들립니다. 재창형으로 들리긴 하지만 녹취록 그 작성 과정에 검사들이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문인지 그거 갖고도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기서 얘기한다고.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합니까? 검사들은 진짜 심각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가져와 버리네. 그러니까 아니 강백 씨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정재창 씨가 이제 같은 업자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골프를 잘 쳐서 대장동 사업 초기에 근데 유동규라든가 최웅길 성남시 의회 의장 했던 사람 로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골프를 치면서 돈을 많이 잃어줍니다. 재창이 잃을 형이 사람이 아니에요. 재창이 아마 형이. 챔피언을 몇 번 한 사람이에요. 재창이 형이 일부러 잃어주는 거예요. 잃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재창이가 이 대장동 업자들의 비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이런 사람들한테 야 내가 불면 다 감옥 가는 거 알지 그러면서 돈을 뜯어냅니다. 근데 그게 60억을 받고 나중에 30억을 더 요구하고 합의서 같은 걸 쓰는데 그게 아마 120억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튼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이게 정영학이가 하도 시달리니까 그 특경 공갈로 고소를 해요. 정재창을.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2023년인가 그런데 그래서 경기 남부청에서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기각을 시킨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 누구예요? 강백신. 강백신. 와.